지금 베트남에서 글로벌 경제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4,300억 원 규모의 세금 폭탄. 베트남 정부는 삼성에 약속했던 세제 혜택을 하루아침에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40도 폭염이 몰아치던 가운데 베트남 당국은 삼성 공장의 강제 가동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정전 1초면 수천억 원이 증발하는 첨단 공장의 심장을 멈추라는 통보였죠. 국가가 지켜야 할 약속은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항의도 협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철수를 선택했죠. 과연 이 한 번의 선택은 베트남에 어떤 대가를 남기게 되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전말을 전해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뉴욕 맨해튼 47층. 전 세계에서 모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제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모건 스탠리 아시아 투자본부장과 JP모건 전략팀장, 그리고 싱가포르 국부펀드 대표까지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의심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든 보고서 한 장이 300억 달러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순간이었죠. 6.5%. 제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종이에 적힌 숫자였습니다. 베트남의 GDP 성장률 예측치였어요. 모건 스탠리 본부장이 안경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확신하느냐고, 이 숫자 하나에 수천억의 자본을 걸 수 있느냐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 제 계산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로웬스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20년간 신흥시장 분석을 담당했고 지금은 독립투자전략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월스트리트에서 제 이름 석자는 곧 신뢰를 의미했습니다. 제가 추천한 국가에는 글로벌 자본이 따라왔고 제가 경고한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발을 뺐죠. 인도네시아 제조업 붐을 3년 먼저 예측했고 폴란드가 유럽 물류 허브가 될 거라는 보고서를 누구보다 먼저 내놓았습니다.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현장을 보는 눈이 제 무기였어요. 그날 회의의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포스트 차이나 전략.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생산기지를 찾고 있었어요. 중국의 인건비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았고 정치적 리스크는 날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탈출구가 필요했죠. 인건비는 낮으면서도 인프라가 갖춰진 곳, 정치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세제 혜택이 분명한 곳, 그런 국가를 찾아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동남아시아 지도를 띄웠어요. 여러 후보국이 있었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 하지만 제 선택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베트남이었죠. 하노이부터 호찌민까지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산업단지들을 붉은 점으로 표시하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 리스트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삼성, LG, 인텔, 나이키, 아디다스, 폭스콘까지. 이 나라는 제조업 천국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구 구조는 젊고 노동력은 풍부하며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했어요. 평균 연령 32세, 9,500만 명의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생산 가능 연령대였습니다. 게다가 교육 수준도 나쁘지 않았어요. 문해율은 95%를 넘었고 영어를 구사하는 젊은이들도 빠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JP모건 전략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리스크는 없느냐고, 정치적 변동성이나 인프라 부족 같은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이냐고 물었어요. 타당한 질문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여전히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였고 법률 체계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우려를 하나씩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 안정성은 오히려 장점이라고 답했어요. 일당 체제라는 건 정책의 일관성을 의미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뒤집히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달리 베트남은 장기 계획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구조였죠. 실제로 베트남 정부는 2015 비전이라는 장기 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그 핵심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프라 문제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었어요. 하노이와 호찌민을 잇는 고속도로가 완공 단계에 있었고 항만 시설도 대대적으로 확충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숫자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성장률 그래프를 강조했어요. 6.5%. 이건 단순한 예측치가 아니라 지난 5년간의 평균치이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경제는 꾸준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수출액은 매년 20%씩 증가했고 외국인 직접 투자는 36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25년에는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제조업의 중심지가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느냐고, 혹시 정치적 압력 같은 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요. 베트남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를 고려하면 충분히 나올 만한 질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것도 이미 계산에 넣어두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의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독립적인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냈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줄타기 외교가 베트남의 강점이라고 봤습니다. 중국도 무시할 수 없고 미국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치. 그게 바로 투자자들이 원하는 안정성이었으니까요. 제 설명이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침묵이 긍정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제 논리에 빈틈이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준비한 보고서는 완벽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부터 산업별 성장률, 주요 기업들의 투자 계획, 심지어 지역별 임금 수준까지 세세하게 분석해 두었어요. 모건 스탠리 본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설득력 있다고 베트남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겠다고 말했어요. JP모건 전략팀장도 동의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재조정 때 베트남을 우선 검토 대상에 올리겠다고 했죠. 싱가포르 국부펀드 대표는 좀 더 신중한 태도였지만 그 역시 베트남의 잠재력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베트남은 다음 10년의 기회였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었던 시대가 저물고 있었고 그 자리를 베트남이 차지하게 될 거라고 믿었죠.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현장의 분위기도 그랬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했을 때 본 하노이와 호찌민의 활기는 분명했어요. 베트남은 성공할 것이다. 그날 저녁 저는 주요 고객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베트남 투자 확대를 권고하는 내용이었어요. 제조업 관련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부동산과 인프라 부문에도 자본을 배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응답은 빨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까지 12곳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고 그중 6곳은 즉시 실사팀을 파견하겠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하노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보고서의 숫자들이 아무리 완벽해도 현장을 보지 않으면 놓치는 게 생기니까요. 특히 삼성의 베트남 공장을 직접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 최대 투자자였고 그들의 성공이 곧 베트남의 성공을 증명하는 지표였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투자 규모, 고용 인원, 생산량 같은 기본 정보들이었어요. 숫자들은 인상적이었습니다. 17조 원 투자, 16만 명 고용,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을 담당하는 규모였죠.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경제 생태계였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그 구름 사이로 베트남의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10년 후면 이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제 보고서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거둘지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또 한 번 전설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보게 될 현장이 제 모든 계산을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요. 숫자 너머에 있는 진실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신뢰라는 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옳은 선택이었고 제 판단은 틀릴 리 없었어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곧 하노이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마이클 로웬스, 글로벌 투자 전략가. 그 명함이 베트남에서 어떤 문을 열어줄지, 그리고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해줄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노이 공항에 내린 순간 습기를 머금은 열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오전 10시였지만 기온은 이미 35도를 넘어선 것 같았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정장 차림의 한국인 남성이 제 이름을 적은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에서 나온 직원이었죠. 차는 시내를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하노이 중심부의 혼잡함이 점차 사라지고 농경지가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분쯤 달렸을까 풍경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논밭이 있던 자리에 거대한 공장 단지가 나타났어요. 담장 너머로 보이는 건물들은 끝없이 이어졌고 주차장에는 수백 대의 차량이 빼곡했습니다. 이게 바로 타이응우엔 삼성 단지였죠. 정문에서 보안 절차를 마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이드로 나온 사람은 김도현 소장이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삼성의 베트남 현지 공장 책임자였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어요. 단순히 사무실에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김도현 소장은 먼저 공장 전경을 보여주겠다며 저를 옥상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을 올라가 문을 열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도로가 격자 모양으로 뻗어 있었죠. 저 건물들에서 하루에 스마트폰 60만 대가 나간다는 게 김도현 소장의 설명이었습니다. 1년이면 2억 대가 넘는 물량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팔리는 삼성 갤럭시 절반이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숫자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 그 규모가 실감났습니다. 김도현 소장은 이 단지가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부품 제조부터 최종 조립, 품질 검사, 물류까지 모든 과정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협력업체 공장들도 인근에 밀집해 있어서 부품이 생산된 지 몇 시간 만에 완제품으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었죠. 그는 이걸 수직 계열화라고 부르지 않고 생태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아래로 내려와 생산 라인을 돌아봤습니다. 흰색 방진복을 입고 들어간 공장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어요.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컨베이어 벨트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는데 모두가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김도현 소장의 말로는 평균 나이가 25세라고 했어요. 그들의 손놀림은 빨랐고 정확했습니다. 한 작업자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를 본체에 결합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3초도 안 걸렸어요. 다음 사람은 배터리를 끼우고 그 다음 사람은 후면 커버를 닫았습니다. 한 대의 스마트폰이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분도 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컨베이어 벨트는 쉬지 않고 움직였고 완성된 제품들은 끝없이 쌓여갔습니다. 공장을 나와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수천 명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는데도 질서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김도현 소장과 함께 식판을 들고 줄을 섰어요. 메뉴는 한식과 베트남식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옆에 쌀국수가 놓여 있는 게 신기했죠. 식사를 하며 김도현 소장은 이곳의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2008년에 처음 공장을 지을 때만 해도 이곳은 그냥 논밭이었다고 해요. 농민들이 벼를 심고 물소를 키우던 평범한 농촌이었죠. 삼성이 들어오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대요. 땅을 빼앗긴다고 환경이 파괴된다고 항의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김도현 소장은 말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16만 명 중 대부분이 인근 마을 출신이었어요. 한 달 급여가 평균 450만 동, 한화로 25만 원 정도였는데 이건 베트남 농촌 소득의 3배가 넘는 액수였습니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 고향에 남을 수 있게 된 거죠. 더 중요한 건 교육이었다고 김도현 소장은 강조했어요. 삼성은 채용한 직원들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단순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품질 관리, 공정 개선, 심지어 기초 엔지니어링까지 가르쳤다고 해요. 일부 우수한 직원들은 한국 본사로 연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인력들이 나중에 협력업체로 독립하거나 다른 기업에 스카우트되면서 베트남 제조업 전체의 수준이 올라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도현 소장이 차에 타라고 했어요. 보여줄 게 더 있다면서요. 차는 공장 단지를 벗어나 주변 마을로 향했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가 나타났어요. 10층짜리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김도현 소장은 이것도 삼성이 지은 거라고 했습니다. 직원 기숙사였어요. 지방에서 온 젊은 직원들을 위한 숙소였죠. 한 방에 4명이 사는데 에어컨에 온수 샤워까지 갖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월세는 급여의 10% 정도였고요. 기숙사 1층에는 편의점과 헬스장, 독서실까지 있었어요.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생활 공간 전체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숙사를 지나자 이번엔 학교가 나왔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갖춘 교육시설이었어요. 김도현 소장의 말로는 직원들 중 상당수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학교까지 지어준 덕분에 아이들을 고향에 맡기지 않고 데리고 살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보니 여기가 공장지대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뉴욕 사무실에서 본 숫자들은 이 모든 걸 담지 못하고 있었어요. 17조 원 투자, 16만 명 고용, 수출액 4분의 1 기여. 그건 맞는 숫자였지만 그 숫자 뒤에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세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의 도시를,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김도현 소장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2010년에 베트남에 처음 왔다고 해요. 당시엔 한국에서 파견 나온 관리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현지인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직원들이 성장했기 때문이라고요. 초기엔 일일이 가르쳐야 했던 것들을 이제는 그들이 알아서 하고 심지어 개선안까지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공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있다는 믿음이 느껴졌어요. 김도현 소장은 15년 후면 이 공장의 소장도 베트남 사람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삼성의 목표라고, 단순히 값싼 노동력을 쓰려는 게 아니라 현지와 함께 성장하려는 거라고 강조했어요. 공장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김도현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베트남 정부와의 관계는 어떠냐고, 혹시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체로 좋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도 삼성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필요한 지원은 해준다고 했어요. 세제 혜택도 약속대로 이행되고 있고 행정 절차도 많이 간소화됐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는 있다고 김도현 소장이 덧붙였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 관료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어요. 예전엔 삼성을 극진히 대했는데 요즘은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마치 삼성이 베트남에 신세를 진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장에서 느끼는 사소한 감정 변화 정도로 생각했으니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피곤이 밀려왔어요. 김도현 소장은 저를 호텔까지 배웅해주며 다음에 또 오라고 했습니다. 보여줄 게 더 많다면서요.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죠. 제가 뉴욕에서 만든 보고서, 그 완벽해 보였던 숫자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삼성은 공장을 세운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건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어요. 그리고 그런 가치를 만들어낸 기업이 이 나라에서 제대로 대접받고 있는지 문득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김도현 소장이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부 관료들의 태도 변화, 그게 단순한 기분 탓이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트남 기획투자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정책 설명회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제 명함을 받아본 김도현 소장이 정부 측에 제 방문 사실을 알렸던 모양입니다. 투자 전략가라는 직함이 그들의 관심을 끈 거죠. 정부 청사는 하노이 중심부에 있었고 회의는 오후 2시로 잡혀 있었습니다. 정부 청사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20명 정도가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아 배부된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베트남의 투자 환경 개선 현황, 주요 산업단지 소개 같은 내용이었어요. 예상 가능한 홍보성 자료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기획투자부 차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베트남 경제의 성과를 나열했어요. GDP 성장률, 수출 증가율,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 같은 숫자들이 슬라이드를 채웠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봤던 것과 같은 데이터였죠. 새로울 건 없었습니다. 차관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이 오갔고 회의는 1시간 반 정도 진행된 후 차를 마시는 시간으로 이어졌어요. 참석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한 베트남 관료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명함에는 안반투옌, 기획투자부 국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제 직함을 보더니 관심을 보였습니다. 안 국장은 제가 베트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그래서 고객들에게 투자를 권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그러자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베트남이 곧 동남아시아의 중심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안 국장은 베트남이 더 이상 외국 기업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이미 충분한 기술과 인력을 확보했으니 이제는 베트남의 몫을 제대로 챙길 때라는 겁니다. 특히 삼성 같은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기술 이전도 충분히 안 하면서 베트남 노동력만 이용한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어제 본 현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삼성이 단순히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걸 직접 봤는데 말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반문했습니다. 삼성이 17조 원을 투자하고 16만 명을 고용했는데 그것도 착취라고 볼 수 있느냐고요. 안 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투자와 고용은 삼성이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요. 베트남의 땅과 인력이 없었다면 그런 이익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베트남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였어요. 땅을 제공한 게 기술보다 중요하다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 국장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 들은 이야기가 개인의 의견일까? 아니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걸까? 만약 후자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계약과 약속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보였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일본 기업 대표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안 국장과 제가 나눈 대화를 멀리서 봤다며 조심하라고 충고했어요. 안 국장은 정부 내에서 강경파로 알려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라는 거죠. 다행히 아직은 소수 의견이지만 최근 들어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일본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하노이의 오후 햇살이 뜨거웠지만 등골은 오히려 서늘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본 두 개의 베트남이 머릿속에서 충돌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삼성 공장에서 본 희망적인 모습,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안 국장에게서 본 오만함과 불신, 외국 기업을 착취자로 보는 시각이었죠.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해야 했어요. 안 국장과의 대화, 일본 기업 대표의 경고. 모든 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 내부에서 외국 기업, 특히 삼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제 보고서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6.5% 성장률, 풍부한 노동력,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모든 지표가 여전히 긍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숫자 뒤에 숨어있는 위험 신호를 저는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정치적 리스크라는 항목을 제 보고서에 넣기는 했지만 그건 형식적인 문구에 불과했어요. 실제로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창밖으로 하노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빛이 제게는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려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태도 변화 주시 필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신뢰성 재검토 요망, 삼성 관련 리스크 모니터링. 하지만 이런 메모들이 과연 충분할까요?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땅이 주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안 국장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투자와 기술,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 그 모든 기여가 단지 땅을 빌린 대가라는 식의 논리였습니다. 만약 이게 베트남 정부 내부에서 힘을 얻는다면 삼성뿐 아니라 이곳에 투자한 모든 외국 기업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월스트리트에 보낸 보고서들, 베트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 판단이 정말 옳았을까요? 숫자는 맞았지만 신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신뢰만큼 중요한 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원래 계획은 오늘 저녁 비행기로 돌아가는 거였지만 항공편을 변경했어요. 이 불안한 느낌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뭐가 있는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았어요. 김도현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시간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불안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머지않아 제 눈앞에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도현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침착하게 말하려 애쓰는 게 느껴졌지만 그 밑에 깔린 긴장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만나자고 하기도 전에 그쪽에서 먼저 말했어요.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느냐고 급한 일이 생겼다고 제게 보여줄 게 있다고 했습니다. 30분 후 김도현 소장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든 채 로비 구석자리로 저를 안내했어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베트남 정부 공문서였어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고 공식 문서임을 증명하는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김도현 소장은 서류를 제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베트남어로 작성된 문서였지만 하단에 영문 요약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 재평가 통지서. 내용을 읽어내려가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2008년 삼성과 체결한 세제 혜택 약정을 재검토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당초 15년간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약속했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재평가 결과 삼성이 과소납부한 세금이 4,300억에 달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김도현 소장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정말이냐고 확인된 거냐고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공문이 도착했다고 법무팀이 밤새 검토했는데 법적 근거가 박약하지만 베트남 정부가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미 다른 외국 기업 몇 곳도 비슷한 통지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어요. 4,300억. 그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단순히 큰 금액이어서가 아니었어요. 그건 계약 파기를 의미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투자를 결정할 때 세제 혜택은 핵심 조건이었어요. 정부가 15년간 안정적인 세제 환경을 보장한다고 약속했고 그 믿음 위에 1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투자가 이뤄진 겁니다. 이제 와서 그 약속을 뒤집는다는 건 신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김도현 소장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문서였어요. 요지는 이랬습니다. 당초 세제 혜택은 베트남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이제 베트남 경제가 성장했으니 정상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게 공정하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베트남에서 얻은 이익을 고려하면 추가 세금은 합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안 국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베트남의 몫을 챙길 때라던 그 말, 땅이 주인이라던 그 오만함이요.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던 베트남의 몫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으니 조건도 바꾸겠다는 일방적 통보였어요. 김도현 소장은 본사에서 강력하게 항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베트남 법원이 외국 기업 편을 들어줄 가능성은 낮았으니까요. 결국 정치적 해결밖에 방법이 없는데 베트남 정부가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부가 어떤 논리로 4,300억이라는 금액을 산출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역은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재평가 결과라고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투명한 계산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숫자였어요. 김도현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이게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세금 문제 외에도 정부가 여러 요구사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술 이전 확대, 현지 부품 사용 의무화, 환경 규제 강화 같은 것들이라고 했어요. 하나하나가 다 합리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삼성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식어버린 커피가 쓰디쓴 맛이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4,300억 원은 시작일 뿐이에요. 만약 베트남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요구가 이어질까요? 그리고 다른 외국 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베트남 전체의 투자 환경이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김도현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삼성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냐고, 세금을 낼 건지 아니면 법적 다툼을 벌일 건지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본사에서는 다른 옵션도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다른 옵션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철수. 그 단어가 무게감 있게 가슴에 꽂혔습니다. 17조 원을 투자하고 16만 명을 고용한 기업이 떠난다는 건 단순히 공장 하나가 문을 닫는 게 아니었어요. 베트남 경제에 지진 같은 충격을 줄 겁니다. 수출액의 4분의 1이 사라지고 수많은 협력업체가 연쇄 도산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베트남의 신뢰도가 바닥까지 추락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베트남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기로,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신뢰를 버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공문서의 형식은 완벽했습니다. 도장도 정확했고 문구도 공손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배신 그 자체였습니다. 김도현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본사와 긴급 화상회의가 잡혀있다고 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라고, 옳은 게 이긴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힘의 균형과 이해관계만이 결과를 결정했으니까요. 김도현 소장이 떠난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4,300억 약속 파기, 일방적 통보.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계약이 이렇게 가벼운 나라에 장기 투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노이의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항공편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로 떠날 수 있었어요. 당장 뉴욕으로 돌아가서 이 상황을 보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예약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던 김도현 소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베트남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던 추가 요구사항들, 그리고 삼성이 검토 중이라던 다른 옵션.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투자 전략가로서 그리고 제 판단을 믿고 자본을 투입한 고객들에 대한 책임으로서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호텔 체크아웃을 취소하고 며칠 더 머물기로 했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삼성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베트남 정부가 정말로 약속을 저버릴 건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 서류의 내용, 김도현 소장의 반응, 그리고 제가 느낀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보고해야 할 때가 올 테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제 눈앞에서 더 극적인 장면이 펼쳐질 거라는 걸요. 숫자와 서류로만 보이던 배신이 얼마나 생생한 현실로 다가올지 말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노이의 열기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아침 8시인데도 기온이 이미 35도를 넘어섰습니다. 호텔 뉴스에서는 베트남 북부 지역의 기록적인 폭염이 예보됐다고 했어요.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을 거라고, 전력 수요가 급증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도현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공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시간이 되면 와줄 수 있느냐고 했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즉시 택시를 잡았습니다. 타이응우엔으로 향하는 길, 차박 온도계는 계속 올라갔어요. 37도, 38도, 39도. 공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주차장의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어요. 정문을 지나 본관으로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반겼지만 평소보다 온도가 높게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도현 소장의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생산 담당 부소장, 시설 관리팀장, 그리고 전력 담당 엔지니어였어요. 모두 심각한 얼굴이었습니다. 김도현 소장이 저를 보더니 바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시간 전 베트남 전력공사로부터 공문이 왔다고 했어요. 폭염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했으니 오후 2부터 4시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동을 멈추지 않으면 강제 송전 차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했습니다. 공장을 멈추라고요? 생산 담당 부소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생산 라인은 멈출 수가 없다고, 한번 가동을 중단하면 재가동까지 최소 6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 사이 생산 라인에 있던 모든 반제품이 폐기 처리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정밀 장비들은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했어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의 손실이라고 했습니다. 전력 담당 엔지니어가 덧붙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데이터 손실이라고 했어요. 생산 공정 중인 제품들의 정보가 모두 날아가면 품질 관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품이 어떤 제품에 들어갔는지, 언제 어떤 검사를 통과했는지 그 모든 기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김도현 소장이 전력공사와 통화를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정부 방침이라며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대요. 삼성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김도현 소장은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삼성 공장은 베트남 수출의 4분의 1을 담당하는데 그걸 멈추는 게 국가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인지 모르냐고 따졌다고 해요. 하지만 전력공사는 방침은 방침이라며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단지가 햇빛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수만 명이 일하고 있는 그곳을 오후 2시에 멈추라는 겁니다. 단 2시간만요. 하지만 그 2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베트남 정부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시설 관리팀장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자체 발전기를 가동하면 어떻겠느냐고요. 비상용 발전 설비가 있으니 그걸로 최소한의 라인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력 담당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어요. 발전기 용량으로는 전체 라인의 10%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나마 핵심 서버와 냉각 시스템 정도만 유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어요. 김도현 소장이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3시간 후면 공장이 멈춥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본사에 보고해야 한다고,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폭염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베트남 정부가 의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걸요. 세금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이제 물리적 압박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급소를 정확히 겨냥한 공격이었어요. 공장을 멈추라는 말은 심장을 멈추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김도현 소장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어요. 생산, 시설, 물류, 법무 모든 부서장이 모였습니다.
저도 참관인 자격으로 자리를 지켰어요. 회의는 1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어요. 오후 1시 30분, 공장 전체에 방송이 나갔습니다. 김도현 소장의 목소리였어요. 정부 요청에 따라 오후 2시부터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모든 직원은 안전하게 대피하라고 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공장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직원들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도현 소장을 따라 생산 라인으로 내려갔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요. 방진복을 입고 클린룸에 들어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묵묵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한 작업자가 김도현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내일은 정상 가동되느냐고, 일자리가 괜찮은 거냐고요. 김도현 소장은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16만 명의 생계가 달린 공장이 정부의 일방적 통보 하나로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 생산 라인이 하나씩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가 줄어들더니 완전히 정지했어요. 기계들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던 직원들이 하나둘 작업장을 빠져나갔어요. 평소 같으면 활기로 가득했을 공간이 순식간에 텅 비어갔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공장 전체의 전력이 차단되었습니다. 비상등만 켜진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흘 전 봤던 그 역동적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남은 건 정적뿐이었습니다. 김도현 소장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공장 단지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평소라면 트럭들이 바쁘게 오가고 직원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햇빛만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온도계는 42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도현 소장이 말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고, 정부가 본격적으로 압박에 나섰다고 했어요. 세금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가동 중단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다음엔 뭘 요구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뉴욕에서 베트남을 추천할 때 이런 상황을 예측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라는 항목을 체크하긴 했지만 그게 이렇게 구체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공장에 있었더니 몸이 녹초가 되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났어요. 멈춰선 컨베이어 벨트, 어둠 속의 공장, 불안한 직원들의 얼굴이요. 이건 더 이상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어요. 베트남 정부는 삼성에게, 그리고 모든 외국 기업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너희를 멈출 수 있다고, 그러니 우리 요구를 들으라고 말이죠.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걸 기록하고 보고하고 세상에 알려야겠다고요. 베트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뢰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도현 소장이 저를 삼성 R&D 센터로 안내했습니다. 공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어요. 어제 공장 가동 중단 사건 이후 저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처음 진출할 때 왜 반도체 공장이 아니라 스마트폰 공장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공장보다 R&D 센터를 먼저 지었는지요. R&D 센터 건물은 공장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 현대적인 디자인, 그리고 주변의 조경까지 마치 실리콘밸리의 한 건물 같았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2006년 준공이라는 동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장보다 2년 먼저 지어진 거였죠. 김도현 소장은 저를 3층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삼성의 베트남 투자 연역을 정리한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자료를 펼쳐보며 처음으로 전체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삼성은 베트남의 R&D 센터를 먼저 세웠습니다. 투자 규모는 3천억, 공장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의미는 달랐습니다. 연구개발 시설은 현지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기술을 축적하는 곳이었죠. 2년 후 본격적인 공장 건설이 시작됐고 2008년에 첫 생산 라인이 가동됐습니다. 저는 김도현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공장을 짓지 않고 R&D 센터로 시작했느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리스크 관리였다고, 베트남이라는 시장을 테스트하는 과정이었다고 했어요. R&D 센터는 규모가 작아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철수하기도 쉽고 손실도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삼성은 처음부터 베트남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1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투자를 한꺼번에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검증하면서 투자를 늘려갔던 겁니다. 김도현 소장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삼성의 글로벌 생산 거점 분포도였어요.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브라질까지 여러 나라에 공장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반도체 공장의 위치였어요. 평택, 화성, 미국 텍사스. 모두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법치가 확립된 곳들이었습니다. 베트남에는 반도체 공장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조립 라인만 있었어요.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을 제조기지로는 활용하되 핵심 기술이 들어가는 반도체는 맡기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문제가 생겨도 스마트폰 생산은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있었죠. 하지만 반도체는 달랐어요. 한번 짓기 시작하면 수십조 원이 들고 옮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다시 R&D 센터 준공 연도를 봤습니다. 2006년. 그때 이재용 부회장, 지금의 회장이 처음 베트남 투자를 결정했을 때였어요. 그는 당시 삼성전자의 미래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중국 리스크를 분산하고 새로운 제조 거점을 찾아야 했죠. 베트남은 매력적인 후보였지만 동시에 불확실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김도현 소장이 말했습니다. 삼성은 처음부터 신중했다고 베트남 정부와 협상할 때도 모든 걸 문서화하라고 지시했다고 해요. 구두 약속은 믿지 말고 계약서에 명시된 것만 믿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제 혜택도 토지 임대 조건도 모두 법적 문서로 남겼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문서가 아무리 완벽해도 상대방이 지킬 의지가 없다면 소용없었어요. 베트남 정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일방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요구를 던지고 압박을 가할 수 있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R&D 센터 주변으로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이 보였어요. 베트남 직원들이 잔디밭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센터에서만 3,000명이 일한다고 했어요. 대부분 베트남 엔지니어였습니다. 삼성이 키운 인재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보니 이것도 전략이었습니다. R&D 센터는 단순히 연구시설이 아니었어요. 베트남에 대한 삼성의 투자 규모를 조절하는 장치였습니다. 공장만 있었다면 삼성은 생산기지로만 베트남을 이용하는 기업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R&D 센터가 있으니 기술 협력 파트너라는 명분도 생겼죠. 동시에 핵심 기술은 한국에 남겨두는 구조였습니다. 김도현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이재용 회장이 천재라고 말했어요. 20년 전에 이미 오늘을 예견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베트남에 올인하지 않았던 게 지금 와서 보니 가장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인하지 않는다는 건 양보가 아니었습니다. 탈출구를 만드는 거였어요. 만약 삼성이 반도체 공장까지 베트남에 지었다면 지금쯤 꼼짝없이 갇혔을 겁니다. 수십조 원을 투자한 시설을 버리고 떠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베트남 정부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스마트폰 생산은 인도로, 브라질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물론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R&D 센터도 마찬가지였어요. 인력과 장비를 옮기면 됐습니다. 핵심 기술은 애초에 한국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삼성의 투자 내역을 연도별로 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매번 조금씩 단계적으로 늘려갔습니다. 한꺼번에 크게 투자하지 않았어요. 베트남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하면서 조금씩 규모를 키웠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반도체만큼은 절대 맡기지 않았습니다. 김도현 소장이 말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이미 베트남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인도 공장 증설, 브라질 라인 확대, 심지어 멕시코 신규 투자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신뢰를 저버린 이상 삼성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삼성은 처음부터 이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겁니다. 베트남이 언젠가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탈출구를 만들어뒀던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2006년에 내린 결정, R&D 센터를 먼저 짓고 반도체 공장은 짓지 않기로 한 그 판단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양보가 아니라 탈출구였습니다. 저는 창밖에 베트남 직원들을 다시 봤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일하는 이 센터가 사실은 삼성의 리스크 관리 전략의 일부였다는 걸요. 베트남 정부도 몰랐을 겁니다. 삼성이 17조 원을 투자했다고 해서 완전히 베트남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김도현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공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오늘도 할 일이 많다고 했어요. 저는 그를 따라 건물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저는 생각했어요. 삼성이라는 기업이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전략이란 게 얼마나 장기적 관점에서 짜이는지를요. 차에 오르며 김도현 소장이 말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착각하고 있다고 삼성을 압박하면 굴복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삼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 필요하다면 떠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타이밍의 문제였어요. 삼성이 언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그 결정이 베트남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인가?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투자 전략가로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본 증인으로서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삼성의 전략, 올인하지 않기. 그것이 가장 큰 투자였다. 이 통찰이 언젠가 제 보고서의 핵심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본 모든 것, 세제 약속 파기부터 공장 가동 중단까지, 그리고 오늘 깨달은 삼성의 전략까지. 이 모든 걸 정리해서 보고해야 했습니다. 제 고객들에게, 그리고 월스트리트에 말이죠. 커서가 빈 문서 위에서 깜빡였습니다. 제목부터 고민이었어요. 베트남 투자 환경 업데이트라고 쓰기엔 너무 약했습니다. 리스크 경보라고 하기엔 아직 공식적이지 않았죠.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타이핑했습니다. 베트남 투자 등급 하향 조정 및 철수 권고. 첫 문장을 쓰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팩트부터 나열할까 아니면 결론부터 던질까? 결국 저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줄을 쓰고 나니 다음 문장들은 술술 나왔어요. 삼성과 체결한 세제 혜택 약정 재검토, 4,300억 원 추가 세금 통보, 폭염을 핑계로 한 공장 가동 중단 요구. 하나하나 사실만 적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만 기록했어요. 하지만 그 사실들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했습니다. 세 페이지를 채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룸서비스를 주문한 적이 없었어요. 문 앞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누구냐고요? 기획투자부 안반투엔입니다. 로엔스 씨,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안 국장이었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어떻게 제 방 번호를 알았을까요? 그리고 이 시간에 왜 찾아왔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망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안 국장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를 소파로 안내하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은 재빨리 꺼뒀습니다. 안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베트남에 꽤 오래 머물고 있다고 좋은 여행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비즈니스 차 왔다고 투자 환경을 살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었어요. 제가 내온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로엔스 씨가 삼성 공장을 여러 번 방문했다고 들었습니다. 김도현 소장과도 자주 만나시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삼성은 베트남 최대 투자자니까 당연히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안 국장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혹시 로엔스 씨가 고객들에게 베트남에 대해 어떤 평가를 보고하실 생각인지 들어도 될까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려스럽다고. 최근 정부의 태도 변화가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이죠. 안 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로엔스 씨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베트남 정부는 외국 투자를 환영하지만 공정한 룰을 원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삼성이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 이제 정상화하는 거라고. 이게 뭐가 문제냐는 투였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건 공정한 게 아니라고. 그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했어요. 안 국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뢰는 상호적인 거라고. 삼성도 약속을 지켰냐고 반문했어요. 기술 이전은 제대로 했냐고. 베트남 인력 양성에 충분히 투자했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삼성이 17조 원을 투자하고 16만 명을 고용했는데도 부족하다는 겁니까? R&D 센터를 짓고 현지 인력을 교육했는데도요. 안 국장은 비웃었어요.
그건 다 삼성 이익을 위한 거라고 베트남을 위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로웬스 씨,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십니까? 안 국장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베트남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쓰지 말라고, 그게 로웬스 씨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만약 베트남 경제에 타격을 주는 보고서를 낸다면 베트남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건 위협이었어요.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안 국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로웬스 씨의 비자 연장이 거부될 수도 있고 베트남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고, 심지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이라니요. 하지만 안 국장은 진지했어요. 베트남 법으로는 가능하다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웬스 씨의 고객들이 베트남에서 사업하는데도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안 국장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할 뿐이라고, 진실을 보고하는 게 제 의무라고요. 협박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 국장도 일어섰습니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후회하지 말라고, 베트남을 적으로 만들면 로웬스 씨도 손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덧붙였어요. 로웬스 씨, 당신은 베트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쟁도 이겼고 경제도 일으켰습니다. 삼성 따위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저는 노트북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면을 다시 켰어요. 제가 쓰던 보고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계속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강하게, 더 명확하게 썼어요. 안 국장의 위협이 오히려 제 결심을 굳혔습니다. 6페이지까지 쓰고 나니 자정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결론과 권고사항.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 섹션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은 더 이상 투자 적격 국가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안 국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후회하지 말라던 그의 경고, 베트남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던 협박.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더 냉정하게 써내려갔습니다. 권고사항을 나열했습니다. 첫째, 베트남 신규 투자 전면 중단. 둘째, 기존 투자 축소 검토. 셋째, 대한국가 모색. 넷째, 법적 대응 준비.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덧붙였어요. 어떤 산업부터 철수해야 하는지, 어느 국가를 대안으로 봐야 하는지,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투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타이핑을 마치고 저는 전체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오타는 없는지, 논리적 비약은 없는지, 팩트체크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발송 버튼을 누르기 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안 국장의 위협이 현실이 될 수도 있었어요. 비자 거부, 입국 금지, 심지어 고소까지. 하지만 그게 뭐 어떻습니까? 제 일은 진실을 보고하는 것이었고 고객의 자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신자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JP모건, 골드만삭스, 싱가포르 국부펀드, 그리고 제 주요 고객사 30여 곳. 이들이 운용하는 자산 규모만 해도 수천억 달러였어요. 제 보고서 하나가 그 자본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뉴욕은 지금 오전 11시 업무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 회신은 모건 스탠리 아시아 본부장에게서였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다. 긴급회의 소집하겠다. 간단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이어서 답장들이 쏟아졌습니다. JP모건은 베트남 관련 포지션을 즉시 검토하겠다고 했고 싱가포르 펀드는 신규 투자 계획을 전면 중단한다고 했어요. 어떤 곳은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고 어떤 곳은 당장 베트남 현지팀을 철수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제 보고서를 받은 기관들이 운용하는 베트남 관련 자산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5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됐어요. 한화로 60조 원이 넘었습니다. 만약 그 자본의 10%만 빠져나가도 베트남 경제에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주식시장 폭락, 환율 급등, 금융 불안.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안 국장은 아직 모를 겁니다. 자신의 협박이 오히려 무엇을 촉발했는지요. 다음 날 아침 김도현 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갑자기 월스트리트가 난리라고 했어요. 저는 제가 보고서를 보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베트남을 추천할 수 없다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했다고요. 김도현 소장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잘했다고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요. 전화를 끊고 문 앞을 봤습니다. 안 국장이 어젯밤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는 저를 협박했지만 오히려 제 결심만 굳혔을 뿐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스스로 무덤을 팠어요. 외국 투자자를 위협하고 언론인을 협박하고 진실을 억압하려 했죠. 하지만 자본은 그런 곳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노이는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 평화가 얼마나 갈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고 안 국장도 베트남 정부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베트남에 있었어요. 이번엔 투자 권유가 아니라 철수 자문을 위해서였습니다. 제 보고서 이후 월스트리트의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베트남 경제는 급격히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삼성전자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베트남 생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인도로 주력 라인을 이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노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본 뉴스 속보였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발칵 뒤집혔고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고 했어요. 김도현 소장을 만나러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말했어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삼성 때문에 먹고 살던 사람들이 다들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석 달 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공실 표지판이 붙은 건물들이 보였고 문을 닫은 가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은 예전보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도현 소장은 회의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본사와 베트남 정부 사이에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짐작이 갔어요. 김도현 소장이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미 생산 라인 3분의 1이 인도로 이전됐다고 내년 중으로 절반 이상이 옮겨갈 예정이라고 했어요. 직원 감축도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16만 명이었던 인력이 이미 12만 명으로 줄었고 내년이면 5만 명 수준까지 내려갈 거라고 했어요. 협력업체들은 더 심각했습니다. 삼성 물량이 줄면서 연쇄 도산이 시작됐다고 해요. 석 달 전 저녁 식사를 함께했던 그 베트남 사업가들도 절반은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삼성 덕분에 성장했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던 그 사람들이요.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로비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 국장이었어요. 석 달 만에 보는 그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장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얼굴에는 초췌함이 역력했어요. 그는 저를 보자 다가왔습니다. 로렌스 씨,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도 달랐어요. 석 달 전에 그 오만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공장 밖 벤치로 갔어요. 12월에 하노이는 선선했습니다. 안 국장은 담배를 꺼내 물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사과를 들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안 국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삼성이 정말 떠날 줄은 몰랐다고 협상용 제스처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틀렸다고 완전히 잘못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동정심이 들었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그는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김도현 소장도 다른 외국 투자자들도 모두 같은 말을 했었어요.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듣지 않았죠. 안 국장님, 석 달 전에 당신은 제게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 따위 없어도 괜찮다고 베트남은 전쟁도 이겼고 경제도 일으켰다고 했죠. 안 국장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석 달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요. 증시는 30% 폭락했고 환율은 급등했으며 외국인 투자는 끊겼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정말로 떠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안 국장이 말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경제 성장을 자기들 힘으로 이룬 거라고 착각했다고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빚을 졌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순서가 반대였다고 외국 투자가 있었기에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미 자본은 떠났고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안 국장이 제 팔을 잡았어요.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월스트리트를 설득할 수 있느냐고 베트남이 달라질 거라고 전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쌓기 어렵다고요. 특히 계약을 파기하고 투자자를 협박한 나라를 누가 믿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럼 베트남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안 국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공장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조만간 저 건물들의 절반은 비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겁니다. 협력업체들은 문을 닫고 지역 경제는 붕괴할 거예요. 모시는 그대로입니다. 10년간 쌓아온 것이 석 달 만에 무너지는 겁니다. 안 국장이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동정심과 냉정함이 교차했어요. 그는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 국장이 고개를 들고 물었어요. 혹시 다른 외국 기업들도 떠날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시작됐다고. LG도 베트남 투자를 재검토 중이고 일본 기업들도 생산 기지를 분산하고 있다고 했어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어제 회의에서도 삼성이 배신했다고, 은혜를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 국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여전히 배우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삼성이 배신한 게 아니에요. 베트남이 먼저 약속을 저버렸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안 국장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혹시 언젠가 베트남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10년, 아니 20년은 걸릴 겁니다. 신뢰를 다시 쌓으려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그건 베트남 정부가 진짜로 변할 때만 가능하다고, 약속을 지키고 투자자를 존중하는 나라가 될 때만요. 안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헤어지며 안 국장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로렌스 씨 말이 맞았다고. 자신이 석 달 전에 했던 협박을 사과한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그것보다 베트남을 위해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변화를 만들라고요. 다음 날 저는 하노이를 떠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다시 한번 거리를 둘러봤어요. 석 달 전보다 확연히 활기가 줄어든 게 느껴졌습니다. 공실 표지판, 문 닫은 가게들, 그리고 불안한 표정의 사람들. 공항 라운지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쓸 시간이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베트남 케이스 스터디, 신뢰의 침몰. 삼성이 떠난 게 아니라고 썼습니다. 신뢰가 떠난 겁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는 정부, 투자자를 협박하는 관료, 외국 기업을 착취자로 보는 시각. 그 모든 게 신뢰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신뢰가 없는 곳에서는 자본도, 기술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제가 석 달 전 베트남을 추천했던 그 근거들을 다시 나열했습니다. 6.5% 성장률, 풍부한 노동력, 전략적 위치. 모두 여전히 유효한 장점들이었어요. 하지만 단 하나, 신뢰가 무너지면서 모든 게 무의미해졌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투자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베트남은 숫자는 가졌지만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비극입니다.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게이트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하노이의 하늘은 맑았지만 그 아래의 미래는 어두웠어요.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었습니다. 베트남 출장이었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기도 그렇다며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에서 베트남 철수를 검토 중이라고, 삼성도 떠나는데 자기들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하노이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안 국장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김도현 소장, 베트남 직원들, 협력업체 사장들. 모두 이 붕괴의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베트남 국민들이었습니다. 정부의 오만함과 무지 때문에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는 10년, 20년 후에도 남을 겁니다. 저는 창문에서 눈을 떼고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고객들에게 보낼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철수 완료 보고였습니다. 이제 다음 기회를 찾아야 했죠. 인도, 멕시코, 동유럽. 세상에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지키는 곳만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게 될 거라고.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잃는 게 얼마나 쉬운지를요.
삼성이 떠난 게 아닙니다. 신뢰가 떠난 겁니다.